예, 두 번째 날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우주론의 기본 개념 앞에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주 거대 구조의 발견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현재까지 이 우주 거대 구조 분야가 우주론에서 얼마나 이제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게 됐는지 우주론의 역사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죠. 다시 이제 초기로 잠깐 돌아가서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에 이제 주목을 받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그것도 잠깐 보고 우주 배경 복사의 정의도 한번 내려보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요 페이지까지 아마 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시 요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원하단부터 그 이상의 모든 스케일의 천체를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 우주 거대 구조라고 부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 거대 구조를 그냥 초원하단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얘기한 슈퍼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을 몇 개의 은하단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덴스한 작은 공간 안에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고밀도 지역을 이제 스페시픽하게 나는 이제 초원하단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게 이제 처음 초원하단이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은하단들도 클러스터링을 한다 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 이제 바콜 소나이라가 정의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채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초원하단이라는 용어를 우주 거대 구조 대신으로 쓰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좀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은 이제 계속 그러고 있고, 그 초원하단의 평균 거리가 한 100메가파섹 정도 돼요. 그리고 은하단의 평균 거리는 이제 에벨 클러스터 경우에 한 50메가파섹 정도 되고, 대부분 이제 이런 보이드들의 크기는 한 10메가파섹에서 정의하게 달렸지만은 그 구형 공간을 찾자면은 뭐 한 20메가파섹, 30메가파섹 정도 되고, 구형 공간이 아닌 것까지 허용을 하면 이제 훨씬 더 큰 규모까지 이제 갈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별을 연구할 때하고 은하를 연구할 때하고 큰 차이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별은 태양 말고는 우리가 디스크를 볼 수가 없어요. 다 점광원이죠. 그리고 태양도 본다 한들 거의 디스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을 형태를 가지고 분류할 수가 없어. 별의 다른 스펙트럴 프로퍼티 갖고 우리가 별들을 분류하죠. 그런데 은하를 보니까 은하는 모양이 이제 리졸브 되고 참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더라 해가지고 소위 형태 분류학이 은하의 경우 발생해서 이제 허블의 분류표도 생기고, 허블 말고도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은하를 분류했죠. 모양을 분류한 거예요. 은하보다 더 큰 규모의 천체인 은하군이나 은하단이나 초원하단이나 우주 거대 구조의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우주 거대 구조를 보면서 사람들이 당연히 모양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 거대 구조가 이루고 있는 은하들의 거시적인 그 분포가 어떤 모양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초기에 보면은 이제 가장 우주 거대 구조 관측 데이터 분석에 영향을 많이 미친 짐 피블즈와 그 다른 분들 그 사단의 해석을 따르면은 이제 좁은 지역에 점처럼 고밀도 지역이 있고, 걔네들이 또 하나 더 큰 규모의 또 천체를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를 이루면서 천체가 군집한다. 이제 그런 그 픽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하단 안에 그 안에 은하들이 있고, 은하 안에 또 여러 별들이 뭉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이상의 규모도 그렇게 포인트 소스들이 모여서 다른 데하고 밀도상으로 구별되는 그런 고밀도 지역을 계속 큰 스트럭처를 만들어 간다 하는 이제 픽처가 있고요. 이거랑 이제 정반대인 개념들이 이제 쭉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중간 정도 되는 거였어요. 이제 앞에 그 우주 거대 구조의 그 발견사에서 사람들이 금세 이제 눈치를 챈 것들이 이제 이런 그 필라멘트리 구조, 네트워크 필라멘트, 또 그 필라멘트와 필라멘트 사이를 굉장히 또 저밀도 지역의 은하들이 2차원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월 또는 시트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필라멘트와 필라멘트 사이, 또 월과 월 사이에 저밀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천체가 없는 지역을 그 구조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이름도 생겼는데 그게 이제 카스믹 보이드죠. 보이드. 그게 보이드도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버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언더덴스 리전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런 왜냐면 이제 정의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언더덴스 리전은 내가 딱 스레셜드를 주면 정의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고밀도 지역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밀도 지역을 보면은 이런 게 보여요. 그런데 저밀도에서 중밀도에서 고밀도까지 전체의 이 은하들의 공간 분포를 한 번에 설명하는 그런 픽처가 스펀지입니다. 카스믹 스펀지. 여러분 보면은 어떤 건지 이제 상상이 되죠. 카스믹 스펀지는 특히 이제 그 저밀도 지역과 고밀도 지역이 그 뒤바꿔도 통계적으로 동일한 모양새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스펀지라는 개념이 나타났고요. 1986년에. 그 다음에 96년에는 카스믹 웹. 여러분들이 이제 우주 구조를 기술화하는데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카스믹 웹이라는 이제 이름이 되겠어요. 곧 요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스믹 라이좀. 요건 내가 만든 이름이에요. 3년 전에 카스믹 라이좀과 같은 거다. 이제 요 두 개는 설명을 내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카스믹 웹 시어리는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 이제 초기 우주에 가우시안 밀도장이 있었다고 해봐요. 어디 이제 고밀도 지역과 저밀도 지역이 여러 군데 존재하는데 이제 통계적으로는 가우시안 분포하고 있고 그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그 가우시안 분포의 성질은 동일하다. 그래서 호모지너스한 그런 가우시안 분포가 있는데 이제 고밀도 지역이 수축하고 저밀도 지역은 팽창해서 이제 이런 그 샤프한 이제 고밀도 지역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카스믹 웹이라고 이분들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Final State Web is 그러니까 이건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의 그 총체적인 모습이 초기 조건에 이미 초기 밀도 요동에 이미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천체가 이제 생성되는 그런 비선형적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초기 조건에 있었던 고밀도 지역이 이제 더 그 컨트라스트가 높아지는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우주 거대 구조의 그 최종적인 결과물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분히 고밀도 지역에만 집중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게 웹이죠, 웹. 스파이더 웹.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3차원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하이 레시프트에서 쭉 로우 레시프트로 이렇게 오는 시뮬레이션 3차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2차원의 암흑 물질입니다. 요게 100메가파섹이에요. 암흑 물질의 분포 모습. 이거는 가스와 별, 그러니까 은하들의 분포 모습이에요. 이거 같이 생겼어요? 나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스믹 웹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고, 그리고 또 현재의 스냅샷만 설명하고 있어요. 과거 이 카스믹 웹처럼 보여요? 이런 것이 진화해서 어느 순간 이런 필라멘트가 우세한 시기가 잠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서 먼 미래로 가면은 이 필라멘트들 다 끊어지고 이제 고밀도 지역에 있는 필라멘트에 있는 물질들이 다 더 고밀도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기만 남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없었고요. 그래서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카즈믹 웹이 현재 스냅샷에도 우주 거대 구조의 분포, 언더라잉 당매트 분포하고도 픽처가 안 맞고, 가스나 스텔라 디스트리뷰션에도 픽처가 안 맞아요. 그리고 시간적 진화로 관점에 봤을 때는 이건 어느 스냅샷을 설명하는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 전에 스펀지 픽처나 이런 것이 훨씬 더 그 현재 스냅샷을 설명하는데 적합한데, 이제 이분들이 워낙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요 이름을 그냥 따르고 있죠. 어떤 비판 없이 따르고 있어요. 근데 마치 이제 빅뱅을 누구나 쓰지만 빅뱅이 굉장히 잘못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다들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카즈믹 웹이 굉장히 잘못 지어진 이름인데도 이제 그걸 그냥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즈믹 라이좀은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일단 이거는 우주 거대 구조의 생성과 진화에 더 초점을 주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주 초기부터 먼 미래까지 계속 한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를 하면서 모양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별의 분포, 은하들의 분포로만 우주 거대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레이서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트레이서가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이제 또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 말이 처음 생겨났을 때처럼 은하들의 분포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암흑물질의 분포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가스나 또 암흑 에너지 분포 갖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요 픽처를 잠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레이 스케일은 우주 초기 조건의 가우시안 밀도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우시안 밀도장의 칸투어들을 이 칼라 칸투어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블루가 1.5 시그마 칸투어, 그리고 제일 높은 빨간색은 3.5 시그마 칸투어네요.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을 이 그레이와 칸투어로 보였는데,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세모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기호가 조금 더 많이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것들 진화를 해봤더니 나중에 은하가 생겼는데 그 은하가 생긴 지역의 초기 조건을 따라가서 거기다 마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클을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서클은 적색이동 7인 순간에 시뮬레이션을 딱 멈춰놓고 7에서 은하를 찾았더니 요 지역에는 하나가 딱 있었는데 이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빨간 게 지금 3.5 시그마 오버 덴시티 지역입니다. 초기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덴시티 픽이 있었던 자리에 최초로 은하가 생긴 거죠. 그리고 레드시프트 6로 가면은 이제 세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러 개의, 그러니까 조금 더 이니셜 덴시티 픽이 낮은 데서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상당히 이렇게 고밀도 지역, 아주 고밀도 지역에만 몇 군데 이렇게 생깁니다. 지금 우주 거대 구조가 드러나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레드시프트 5로 내려오면은 이 더하기에 있는 지역에 은하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언더라잉 암흑 물질이 서서히 이렇게 고밀도적으로 가면서 그 중에 어떤 픽들의 가장 고밀도 픽에서 먼저 은하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마치 그 여러분 대나무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대나무 땅속 밑으로 대나무 뿌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암흑 물질인 거지. 걔가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거기서 대나무 뿌리에서 줄기가 올라와 가지고 대나무가 탁 나타나죠. 그게 은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속 줄기 식물과 같은 것이 이제 우리말로 리솜이죠. 문학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물학하고 땅속 줄기 식물들이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면서 슛아웃하는 은하를 발생시키는 하면서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다가 이제 이쪽 라이좀하고 이쪽 라이좀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퍼콜레이션을 할 때 그때 잠깐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잠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런 그 지역적으로 아이솔레이트된 그런 지역에서
은하들이 생성돼서 영역을 넓히다가 고밀도 지역 이런 체인들을 따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라이점들이 연결이 되면은 하나의 큰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만들게 되고, 또 이제 먼 훗날에 이제 은하들이 흘러서 고밀도적으로 모이면은 다시 클러스터드된 그런 미래 스트럭처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진화의 개념이 강력하게 있는 것이 우주 거대 구조의 전체 그 진화사가 되겠어요. 그런 뜻에서 이제 스틸 픽처인 그런 이름이나 또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그 웹은 굉장히 실상하고 너무 다른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이제 그래서 그 우주 거대 구조의 그 전체 모습을 한 번에 얘기해주는 그런 이름들, 그게 이제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 라이좀이 있고, 그 다음에 고밀도 지역과 저밀도 지역이 통계적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있어서 그냥 큰 규모로 우리가 스무딩을 해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있다는 그런 스펀지가 있고, 네트워크 스트럭처다, 카즈미 웹 스트럭처다 이렇게 있고요. 요것들을 이제 끊어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고밀도 우주 거대 구조가 있고 저밀도 우주 거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밀도 구조하고 저밀도 구조를 약간 그 대칭적으로 보자면은 고밀도 구조에서 0차원 스트럭처, 그러니까 어느 한 점에 실제로 점은 아니지만 한 점에 고밀도 스트럭처가 존재하는 은하단이 여러 개가 이렇게 딱 뭉쳐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초은하단. 그다음에 은하들이 여기서처럼 이렇게 쭉 연결돼 갖고 이런 줄들 같은 것이 보이죠. 이건 지금 요 웨지의 프로젝션에서 이렇게 쭉 줄처럼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필라멘트 또는 이제 필라멘트하고 체인하고 같이 비슷하게 이름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월이라고, 이거는 이제 슬로한 그레이 월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월이라고 부르니까 마치 여기가 이렇게 쭉 투디멘전al 스트럭처가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실은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이런 스트럭처가 있는 와중에 이 필라멘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안에 강한 필라멘트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소련에서는 이제 팬케이크라고 불렀고요. 그 뒤로 우주 배경복사가 발견된 우주 거대 구조가 발견된 이후로 이제 월이나 시트 이렇게 불렀죠. 요거랑 이제 대칭적으로 보면은 여기 슈퍼 클러스터처럼 이제 제로 디멘전을한 하이덴스 리전에 이제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보이드, 셀, 버블 이런 거죠. 어느 한 지역에 은하가 뻥 뚫려 있는, 여기 보세요. 여기 뻥 뚫려 있어요. 이거 작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00메가파섹이니까 굉장히 큰 스트럭처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띡 슬라이스를 프로젝션해서 좀 덜 비어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필라멘트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터널이 되겠죠. 터널. 그다음에 월에 해당되는 것은 좀 찾기가 보이드 경우는 저밀도 지역은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 고밀도 저밀도 지역은 거의 대칭으로 천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주 거대 구조가 발견이 되니까 모양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탐사 영역이 커지면서 저런 천체들의 크기가 점점 더 큰 것이 발견이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아, 이게 원래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무비군요. 이게 지금 1기가 파섹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괜찮은데 네트워크가 버벅거리네. 컴퓨터는 방금 굉장히 스무드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요게 100메가파섹이고, 여기 100메가파섹 규모의 그런 큰 천체들이 막 보이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합치면 그걸 확 가로지르는 그런 스트럭처가 있다고 하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수백 메가파섹 이내의 스트럭처가 있다 하고 얘기한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거대 구조의 트레이서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하일 수 있고 암흑물질이 있고 가스일 수도 있고 또 닥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닥 에너지도 클러스터링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뮬레이션에서
그 우주 거대 구조가 생겨나는 것을 다른 트레이서로 한번 보면은 여기 암흑 물질이 지금 여기 있는 입자들은 암흑 물질 입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이 레지스트입니다. 레지스트 1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그 다크매터 헤일로가 점점 질량이 늘어나고 또 머지를 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스하고 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컬러풀한 것들은 가스고 이제 잘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여기 하얀 것들이 있어요. 여기 하얀 것들은 별이어서 이제 은하가 생성되고 있는 걸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가스 필라멘트는 상당히 일찍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가스 필라멘트에 또 밀도 요동이 또 존재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스텔라 컴포넌트 여기 지금 숫자가 조금씩 써 있죠. 이건 뭐냐면은 저 천체의 스텔라 매스입니다. 10의 몇 승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의 7.8승의 그 스텔라 매스를 가진 천체가 생겨난 거예요. 은하라고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리고 걔의 이 은하로 계속 이 가스 플로우가 이렇게 이거 속도장입니다. 가스 플로우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필라멘트로 계속 물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라시티 플로우가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 필라멘트가 생성된 거죠. 그래서 이 다크매터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라지 스케일 플로우, 그러니까 이 필라멘트가 그 동일 공간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라지 스케일 플로우는 그 다크매터의 플로우하고 가스의 플로우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은하 안으로 들어오면은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 거대 우주 연구할 때는 그 트레이서에 따라서 좀 다른 성격의 어떤 성질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거대 우주가 보고 얘네들에서 초기에 어떤 것을 알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간단히 모양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우주 거대 구조의 모양이 굉장히 흥미롭고 다양하고 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에까지 비선형 천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모양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분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1986년에 그 스펀지 토폴로지를 그 스펀지 픽처를 제시한 그 팀에 의해서 토폴로지라고 하는 그런 통계량을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주 고대 구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모양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 연구로서 토폴로지 연구를 소개를 오늘 하겠습니다. 토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그 커넥티비티예요. 커넥티비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수학적인 데피니션하고 뭐 동일한데 그냥 숫자 1만 다릅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수학책 보시면은 내가 얘기한 거하고 일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은 요 놈하고 커넥티비티가 뭔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는 이제 내가 자르면 그냥 두 개로 잘라지죠. 그렇죠? 근데 얘는 내가 만약 요렇게 자르면 잘랐는데 두 개가 안 되죠. 한 개로 있죠. 물론 얘를 이렇게 자르면 옆으로 이렇게 자르면 두 개로 나눠지겠지만 그런 핸들이 하나 존재하죠. 요건 내가 두 번 잘라도 그 한 덩이로 남아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이 존재하죠.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그래서 얘네 셋은 근본적으로 커넥티비티가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특성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휘어도 이 성질은 보존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뭐 마실 수 없어서 머그잔을 못 들고 오셨겠지만 이제 손잡이가 있는 머그잔을 보시면 걔는 이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손잡이 부분이 토로스로 있고 컵 부분은 그냥 다 수축시켜서 손잡이에 흡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손잡이 같은.
실제 이제 우주에 있는 은하들 분포 또는 뭐 암흑물질의 분포를 스무딩 해가지고 고밀도 지역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저밀도 지역을 보여주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지금 고밀도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내가 몇 번을 끊어도 얘가 두 개로 나눠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죠. 그러면 얘의 토폴로지는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도 보존이 된다. 보존성 내가 바로 뒤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근데 한 가지 구별을 해야 될 것은 마치 이제 large scale structure of the universe란 말하고 large scale structures in the universe 그 두 말의 뜻을 내가 구별하고 싶었던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우주 전체의 토폴로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요건 이제 이 물질 분포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수학적인 쪽으로 적용하는 건 똑같지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요런 그 정사각형 지역에 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 왼쪽 선하고 오른쪽 경계가 동일 공간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렇게 말아가지고 튜브처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쪽으로 나가면은 일로 다시 들어오니까 이런 이쪽 방향으로는 원 구조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밑에하고 위가 사실은 또 동일한 공간이라고 치면 요 위에 서클과 밑에 서클을 연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토러스 구조를 갖게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2차원 그 표면에서 이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우주는 내가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일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나타나고 하는 이쪽 방향으로 주기적이고 또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토러스 방향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방향으로 도는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다시 이쪽으로 나타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돼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이 끝은 없는데 어디 끝나는 데는 없는데 공간은 유한하다. 이런 공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걸 이제 저 평면으로 하자면은 이런 것이 무한히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나가면은 다시 요 밑으로 들어오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쭉 늘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공간이 되겠어요. 공간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저건 이제 2차원 평면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이제 만약 3차원 셀에서 우리가 이런 세 개의 그 주기적인 경계를 갖는 그런 우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위로 올라가면은 밑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저 반대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세 바운더리가 다 필요하디. 그러면 우주 공간은 유한해요. 우주 공간은 평탄한데 저것도 이제 평탄한 공간이잖아요. 우주 공간은 평탄한데 이 토폴로지가 넌 트리비얼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우주 공간은 유한한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하게는 평탄하지만 글로벌하게는 이제 이런 토폴로지 때문에 우주 볼륨이 유한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건 3디멘셔널 토러스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공간을 얘기한 거고요. 시간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는 내가 표준 우주 모형을 얘기할 때 우주는 과거로 가면은 유한한 과거의 시작점이 존재하고 미래로는 시간 공간이 무한히 뻗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그 시간이 끝나는 일은 없다 하는 이런 그 직선적인 시간 개념을 여러분한테 이제 표준 우주 모형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초기 우주,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주 기원점의 시간 공간을 잘 휘어가지고 기원점이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겁니다. 요게 지금 공간이고 이쪽이 이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서피스가 이제 시공간 서피스인데 우리가 초기 우주로 자꾸 내려가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계속 갔는데 다시 미래로 가게 돼. 그래서 시간이 토폴로지가 저렇게 넌트리비얼하게 꼬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어디가 시작인지가 정의가 없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토폴로지를 시간이나 공간에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 분포의 토폴로지를 얘기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토폴로지는 보존이 된다. 이제 뭐에 대해서 보존하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놈을 절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놈을 수축 팽창시킨다든지 디스토션 시킨다든지 여기 이거 팽창시켰어요? 이거 똑같죠? 커넥티비티 똑같아요. 이걸 스쿼시를 했어요. 아니면 이쪽으로 늘렸어요. 스트레칭을 했어요. 뭐 저밀도적이든 고밀도적이든 간에 이 커넥티비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이건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물질 분포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적으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 1차원인 경우, 2차원 경우, 3차원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요. 1차원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3차원 물질 분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거기다가 어떤 시선 방향으로 관측을 했어. 그러면 이 조그만 깔때기 안에 어떨 때는 이제 계속 은하가 없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필라멘트를 통과할 수도 있고 월을 통과할 수도 있고 클러스터를 통과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밀도가 살짝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선 방향이라고 하는 그 거리에 따라서 은하들의 물질 밀도가 플럭츄에이션 하는 그런 1차원 데이터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레벨 크로싱. 그래서 내가 그 라인 오브 사이트 방향의 물질의 평균 밀도를 구한다면 그 평균에서부터 또 RMS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시그마를 크로싱하는 업 크로싱, 다운 크로싱 이제 이런 여러 이벤트가 있을 텐데 그 크로싱을 단위 길이당 몇 번 크로싱 하는지를 세요. 그게 이제 레벨 크로싱이야. 그래서 1시그마를 단위 거리에 몇 번 크로싱하고 2시그마는 몇 번 크로싱하고 그런 걸 카운트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성질이 인트리식한 그런 성질이다. 이 필드에. 요거는 언제 개발이 됐냐면요. 라이스란 사람이 1930년대인가? 10년대인가? 기억이 이제 잘 안 나는데 그 대륙간 통신을 처음 개발할 때 이제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데 당연히 잡음이 들어오겠죠. 요 잡음과 시그널을 구별하기 위해서 개발한 그런 티어리입니다. 그래서 레벨 크로싱 스태티스틱, 랭스 프랙션. 그 다음에 2D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밀도 분포를 내가 슬라이스를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아까 보인 것처럼 보이드도 있고 필라멘트도 있고 이렇게 막 그러겠죠. 그래서 고밀도 지역, 여기 이제 CFA 그레이드 월이 이렇게 지금 있고, 이 코마 클러스터가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이제 고밀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밀도 지역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D 지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트린식 토폴로지가 되겠는데, 이제 지너스가 뭐냐? 뭐 이따가 수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그렇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그 토폴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스트럭처를 몇 번에 끊을 수 있느냐. 여기 이제 그런 내가 예를 들어서 1시그마 칸투어를 그렸다고 해봐요. 지금 여기 이제 1시그마, 2시그마 칸투어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1시그마 칸투어 지역들을 보면서 그런 것이 10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매번 1번 칸투어에서부터 10번째 칸투어까지 아까 그 토폴로지 내가 몇 번 끊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바로 지너스입니다. 그것을 얘는 한 번도 못 끊어 0, 얘는 1, 얘는 2 해가지고 그걸 다 더하면은 그게 지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인트리시컬하지는 않지만 요 모양을 설명해주는 다른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1시그마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냐, 또 1시그마 칸투어의 전체 길이는 얼마냐 이런. 3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원도 그런 그 지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1시그마 칸투어의 면적, 또 민 커버처는 좀 이따 하겠어요. 그 다음에 1시그마 칸투어가 차지하고 있는 볼륨, 이제
이렇게 네 개의, 그래서 이제 n 차원에서는 n 플러스 1개의 민콥스키 펑셔널이 존재하고 그 n 플러스 1개의 민콥스키 펑셔널이 요 필드의 모양을 모두 기술을 해준다. 는 수학적 그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개면은 여기는 기하학적인 성질을 fully define 해줄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인트리시컬한 토폴로지가 있죠. 근데 뭐 얘를 이제 휘면 예를 들어서 볼륨 프랙션이나 컨투어 에어리아 이런 것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존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양을 기술해주는 그런 양이긴 하죠. 그래서 이 토폴로지를 연구하면은 우주 거대 구조 분야에서 뭐가 좋으냐? 첫째는 굉장히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느 한 공간에 지금 여기 큐비컬 볼륨 안에 물질 분포가 있습니다. 그 물질 분포를 내가 스무딩을 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7%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고밀도 지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0% 밀도 레벨을 잡아서 이제 요거보다 고밀도 지역 50%, 요거보다 저밀도 지역도 50%인 그런 그 공간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두 개 딱 끼우면 딱 맞게 돼 있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여기는 가장 밀도 낮은 7% 지역. 그리고 이제 아이소 덴시티 칸토 서피스가 되겠죠. 그럼 요 각 그 스레숄드 레벨에 대해서 우리가 요 칸투어 서피스들인 이 익스커전 리전들의 토폴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이냐. 그래서 스레숄드 함수로 지너스를 쭉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너스 커브라는, 그래서 이제 x축은 덴시티 레벨이고 y축은 아까 그 핸들의 개수, 지너스의 값, 그것을 우리가 쭉 구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민콥스키 펑셔널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이미 이제 7%라고 했으니까 볼륨은 정해졌는데 요 스레숄드에서 면적이 얼마냐, 요 서피스의 면적이, 그런 걸 또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기가 쉽다.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하려면은 이게 토로스가 하나 있으면은 내가 눈으로 보고 이거 한번 끊으면 되겠네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엄청 큰 볼륨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스트럭처가 있을 때 내 이걸 어떻게 끊어야 돼? 그리고 3차원 데이터고 어떻게 이걸 계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한 얘기는 어떤 글로벌한 토폴로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 물체 전체를 보고 우리 인간의 그 굉장히 뛰어난 능력으로 이 글로벌하게 우리는 한 번에 토폴로지를 딱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키려면은 얘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수학적 정리가 하나 있는데, 이 글로벌한 그 토폴로지, 커넥티비티가 이 서피스의 가우시안 커버처를 면적 적분을 하면은 두 개가 동일하다 하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토폴로지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여기를 다니면서 면적의 그 가우시안 커버처를 적분하면 돼요. 근데 이 가우시안 커버처는 로컬한 양이거든요. 그렇죠? 이 로컬한 양을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적분만 하고 다니면은 이 글로벌한 토폴로지 값을 알려준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계산이 쉽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그 밀도장이 가우시안일 때 이 밀도의 함수로 이 토폴로지 값이 또는 나머지 모든 민콥스키 펑셔널의 값이 얼마여야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계산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이제 지너스인데요. 지너스인데 요 U는 그 RMS 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평균 밀도고 1이 1 시그마 하이, 2 시그마, 3 시그마 이렇게 요거 가로축이 스레숄드 덴시티입니다.
그럼 그 스레시홀드 덴시티를 내가 하나 딱 정하면은 그 덴시티를 아이소 덴시티 서피스로 하는 컨투어들이 발생하겠죠. 그 컨투어들을 쭉 다니면서 적분을 하면은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은 이 함수입니다. 이렇게 density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exponential 가우시안 이렇게. 그래서 저기서 벗어나면은 이게 가우시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토폴로지 연구를 통해서 이 필드가 가우시안인지를 아닌지를 알려면은 가우시안인 경우에 이 커브하고 비교하면 돼요. 덴시티 함수로 아이소 덴시티 서피스에서 지너스를 계산해 가지고 가우시안 포뮬라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또 여기 또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모든 가우시안 필드에 대해서 이 지너스와 스레시홀드 덴시티의 관계식은 동일해요. 그 가우시안 필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앰플리튜드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앰플리튜드, 요거 람다 3승에 들어가 있는데 이 람다 3승은 덴시티의 RMS 밸류와 덴시티 그레디언트의 RMS 밸류로 정해져 주어진 양이고 이 RMS 밸류들은 파워 스펙트럼 적분하면 나오는 양이에요.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이 가우시안 필드를 fully define 하죠. 그래서 이 밀도장이 가우시안이면 그 가우시안 장이 갖고 있는 파워 스펙트럼은 지너스 커브의 모양을 영향 주지 못하고 앰플리튜드에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 앰플리튜드를 측정하면은 파워 스펙트럼을 컨스트레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관심 없으면 이 모양만 보면은 이게 가우시안 필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용한 그런 통계량이 된다. 특히 이제 가우시안티 테스트에 굉장히 유용하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이제 통계량이 좋고 해도 실제 관측 데이터는 굉장히 그 관측 과정에서 생긴 이 타겟의 영향. 왜냐하면 이 타겟들은 다 그 많은 애스트로피직스를 겪고 남은 어떤 건 비선형 천체잖아요. 그 비선형 천체 때문에 리니어 시어리들이 다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토폴로지는 그거에 굉장히 영향을 덜 받는다 하는 거죠. 왜 영향을 덜 받느냐? 예를 들어서 그래비테이셔널 컬랩스를 보세요. 여기 있는 고밀도 지역이 있어요. 그럼 컬랩스를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스페리컬 하지 않고 일립소이달 하더라도 일립소이달 컬랩스를 하겠죠? 개수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토폴로지가 안 변해.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퀘이자 리니어리즘까지 그 토폴로지는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시피 스페이스 디스토션이면 이제 고밀도 지역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컬랩스 돼 보이고 저밀도 지역은 라인 오브 사이트 방향으로 길어져 보이죠. 이렇게. 그렇지만 토폴로지는 안 변해. 커넥티비티 그대로예요.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아스. 여기 이제 내가 노란색으로 그린 그림은 가우시안 1차원 가우시안 필드입니다. 실제예요. 가우시안 필드야. 그런데 만약 내가 이 가우시안 필드에서 어떤 스레시홀드 레벨 이상에 존재하는 피크들에서 은하가 생겨났다고 해봐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그 스레시홀드 넘어가는 데다가 은하를 지금 다 하나씩 붙여놨습니다. 은하가 생겨났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요. 이게 모노토닉 바이아싱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더라잉 매스 분포하고 은하들의 분포가 랭크 오더를 유지하면은 그러면 여전히 토폴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랭크 오더가 유지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떤 고밀도 지역이 있는데 얘는 조금 올려주고 얘는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해도 얘의 토폴로지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 리니어 바이아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런 점에서
토폴로지를 사용하면은 이니셜 컨디션을 리커버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하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인트리식 토폴로지 3D 인트리식 토폴로지 지너스가 그 마지막 이제 V3에 해당되는데 그 지너스를 레드시프트 제로하고 레드시프트 0.5하고 두 개의 차이를 이제 봐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스무딩 그러니까 은하가 이제 이렇게 포인셋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은하들을 이제 스무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10메가파섹 정도 스무딩에서부터 한 40메가파섹 스무딩 스케일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봐서 매번 이 진화 양을 보면은 1%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진화를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애초부터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주에 있는 은하들 분포하고 하이레시프트에 있는 은하들 분포가 굉장히 다르죠. 다른데 인트리식 토폴로지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커넥티비티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한 10메가파섹 정도까지는 요 구간이 사실 이제 닥 에너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우지에서도 굉장히 런리니한 그런 스케일에서도 이걸 이런 보존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주 거대 구조의 토폴로지가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론 연구에서 굉장히 유용한 양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5가지 예를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이고요. 이 중에 몇 개는 조금 더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현재까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우주론 학계에서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그 2점 함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투 포인트 펑션의 시대야 아직도.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투 포인트 펑션 뭐 할 거 다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지너스는 n 포인트 펑션 전체를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 포인트 펑션의 정보에 없는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쓴 것처럼 하이오더 그 펑션의 연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특히 넌리니어리즘으로 가면은 이 투 포인트 펑션들 이상의 그런 정보를 우리가 많이 써야 되고 우리가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대체로 한 5,000메가파섹 그 볼륨 안에 있는 은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큰 규모로 가면은 이제 은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한한 공간 안에 유한한 은하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투 포인트 펑션 피직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작은 규모의 또 n 포인트 펑션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초기 조건의 non-Gaussianity.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티어리에 따르면은 초기 조건의 non-Gaussianity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약하다고 이제 프리딕트 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컨스트레인 함으로써 우주의 초기에 밀도 요동을 생성시킨 메커니즘을 우리가 테스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 그런 심플 인플레이션 티어리의 프리딕션보다 훨씬 큰 것이 발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작은 것이 발견이 되는데 그 non-Gaussianity의 성격이 기존의 그 티어리하고 다른 성격의 non-Gaussianity가 발견된다든지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토폴로지 연구를 통해서 이제 검증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스펙트럼의 모양을 컨시더할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지너스 커브 같은 거는 모양은
스레셜드 함수로 지너스의 모양은 똑같은데 앞에 앰플리튜드가 하나 있는데 그 앰플리튜드가 파워 스펙트럼 적분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의 앰플리튜드는 거기서 캔슬이 돼요.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의 슬로프만 지너스 커브의 앰플리튜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예, 아까 여기 지너스 커브가 있는데 스레셜드 덴시티 함수로 지너스가 어떤 값이냐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가우시안 필드면. 근데 그 앰플리튜드가 파워 스펙트럼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시그마, 밀도장의 RMS 밸류하고 밀도장 그레디언트의 RMS 밸류의 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파워 스펙트럼 적분한 거기 때문에 파워 스펙트럼의 앰플리튜드에 또 무관해요. 이 람다는. 다만 파워 스펙트럼의 슬로프가 다르면 이 두 값이 다른 람다를 줍니다. 그래서 요 지너스 커브의 앰플리튜드는 파워 스펙트럼의 앰플리튜드, 즉 리니어 바이어스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만 파워 스펙트럼의 슬로프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을 컨시데레인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파워 스펙트럼을 직접 재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이 중요도가 확 떨어지긴 했죠.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 말까지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라지 스케일에서는 프라이모디얼 넌가우시안을 컨시데레인 하지만 스몰 스케일에서는 넌가우시안 분포를 은하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넌가우시안 분포는 프라이모디얼한 넌가우시안 분포 플러스 은하 생성 메커니즘에 의한 은하에 생겨날 때 작은 스케일에서 여러 종류의 피드백이 생기고 그 영향을 받아서 작은 규모의 은하들의 공간 분포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포메이션 메커니즘을 컨스트레인을 하려면은 작은 스케일에서 은하들의 공간 분포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컨스트레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익스펜션 히스토리, 우주 팽창을 컨시데레인 할 수가 있어요. 지너스를 가지고. 왜냐? 지너스가 보존량이거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레드시프트를 코모빙 디스턴스로 컨버전 할 때 코스몰로지를 잘못 써서 컨버전 하면은 이 보존량이 보존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금세 여러분이 잘못된 코스몰로지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이건 이제 나중에 알코파친스키 테스트로 연결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히 설명을 했고 그 중에 한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한 페이지씩 할애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토폴로지 연구를 가지고 이니셜 덴시티 플럭츄에이션이 가우시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내가 시각적으로 보여주자면은 라지 스케일, 그러니까 우리가 리니어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가우시안 스무딩 스케일로 봤을 때는 한 30메가파섹 이상 스무딩 하면은 거의 가우시안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25메가파섹으로 내가 스무딩을 했습니다. 요게 이니셜 덴시티 필드를 내가 탁 쳐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1기가파섹 정도 되는 스퀘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5메가파섹으로 스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밀도 지역, 이제 저밀도 지역 이렇게 보고 있죠. 이니셜 가우시안 필드예요, 이거. 요것을 이제 쭉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G= 제로까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G= 제로에서 다크매터 파티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크매터 파티클을 같은 25메가파섹 코모빙 스케일로 스무딩을 해서 똑같은 컨투어를 지금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스케일에서 컨투어들이 거의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니셜 토폴로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토폴로지를 재면은 여기서 그 젠 토폴로지가 프라이모디얼한 토폴로지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넌가우시아니티가 있는지를 연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25메가파섹이 정확하게 이제 완전히 리니어리즘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선형적인 중력 진화를 했을 때 넌가우시아니티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서 그만큼 보정을 약간량의 넌가우시아니티를 보정을 해주면 남는 양이 프라이모디얼한 것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니셜 토폴로지를 연구해서 프라임 모델 넌가우셔널티 연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원래 이 토폴로지 연구가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1986년에 1986년에 이제 처음으로 관측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했는데 그때 CFA1, CFA1의 뎁스는 한 50메가파섹 정도 갑니다. 우리로부터 50메가파섹 안에 있는 공간에 은하들의 공간 분포를 가지고 밀도장을 구하고 이제 요게 관측 데이터예요, 실제로. 근데 50메가파섹 진짜 조그맣죠. 그러니까 거기서 잰 토폴로지가 불과 3,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CFA2는 이제 89년에 완성이 됐지만 이제 이 논문은 좀 늦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92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연구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이 많이 딜레이 돼서 이제 CFA2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요거 밀도장입니다. 역시 실제로 관측된 은하의 밀도장이고 요거는 한 100메가파섹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한 8배 정도 큰 데이터고 이제 또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나가지고 슬로한 데이터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이 규모가 뭐 굉장히 이제 다르죠. 요거는 한 300메가파섹 정도 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계산한 지너스 커브고요. 요거는 이제 이건 슬로한 데이터인데 슬로한 3 SDSS 3 서베이에서 나온 이제 LRG 루미너스 레드 갤럭시들의 분포를 가지고 구한 건데 이제 뭐 훨씬 큰 볼륨에서 구한 거죠. 여기는 그 미디안 덴시티 스레숄드고 여기는 이제 하이 덴시티, 저기는 로우 덴시티. 그래서 각 스레숄드 레벨의 아이소 덴시티 컨트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딱 껴놓으면은 딱 맞게 돼 있는 거죠. 스레숄드가 같은데 얘는 고밀도고 쟤는 저밀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아이솔레이트된 리전들이 있죠. 요게 이제 다 하나의 그 지너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들은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지만 어떤 것은 고리 모양으로 돼 있고 어떤 건 홀이 여러 개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카운트해서 여러분들이 지너스 커브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한 게 이제 이거예요. 빨간 거. 빨간 거. 22메가파섹으로 스무딩을 했을 때 이렇게 300 정도 앰플리튜드가 나오고 있고요. 대시는 아직 그래서 내가 깜빡 그 AP 테스트만 하다 보니까 대시에서 토폴로지 계산할 생각을 깜빡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로포저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해. 그래서 아마 요거보다 한 10배는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거 지금 스무딩 굉장히 크게 잡은 거고요. 대시의 브라이트 갤럭시 서베이 같은 거는 이제 스무딩 랭스를 훨씬 작게 해도 되니까 여기 수천까지 갈 거예요. 아마 최소 3천은 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 지너스 커브를 얻을 수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프라임 모델 넌가우셔널티도 검증할 수 있고 갤럭시 포메이션 메커니즘도 우리가 컨시더링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파워 스펙트럼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생기면서 이 토폴로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커넥티비티를 보는 그런 것의 유용성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하는데 하지만 얼마나 직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요거 이제 내 1990년 내 박사학위 논문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셋 다 이니셜리 가우시안 코스몰로지예요. 가우시안 모델입니다. 하지만 파워 스펙트럼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토이 스펙트럼으로 와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파워가 모든 스케일에서 동일한 그런 이니셜 덴시티 필드 갖고 있는 놈이 있고 여기는 이제 스몰 스케일에서 그러니까 초원화단보다 더 작은 스케일에는 이제 우주에 있는 암흑 물질이 뉴트리노여 가지고 그 뉴트리노가 작은 스케일의 플럭세이션을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다 지워 가지고 이제 파워 스펙트럼이 초원화단 스케일 이하에서는 없는 그런 모양이고 요건 이제 어중간한
지금 오늘날의 모형하고 좀 비슷한데 라지 스케일하고 조금 부족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암흑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 암흑 물질의 성질을 전혀 몰라. 그런데 만약 뜨거운 암흑 물질이면은 우주 거대 구조의 커넥티비티가 이래야 되고요. 차가운 암흑 물질이면은 우주 거대 커넥티비티가 이럽니다. 그럼 관측된 우주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택도 없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의 종류가 은하 생성 시기에 차가웠다, 넌 렐러티비스틱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암흑 물질이 그 암흑 물질의 대부분으로 인정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이거에서 나온 거예요. 요걸 레드시프트 스페이스에서 보면은 더 드라마틱한데요. 왼쪽이 차가운 암흑 물질 모형에서의 은하들의 분포고요. 이거는 암흑 물질의 분포고요. 요건 은하들의 분포예요. 보면은 여기 어처구니 없는 핑거가 하나 있죠. 고밀도 뜨거운 암흑 물질에 여기 은하단이 하나 있어. 근데 이 은하단이 엄청나게 무거운 은하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핑거가 나를 찔러. 그 정도까지 엄청난 핑거가. 근데 이런 거 관측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카이저 이펙트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제 보이드는 더 보이드해 보이고, 필라멘트는 더 이제 프로미넌트해 보이죠. 여기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커넥티비티의 차이가 있고, 이 핑거들의 다미넌스들이 굉장히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통해서 암흑 물질의 종류도 우리가 알아냈다. 그리고 은하 생성 메커니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은하 생성 메커니즘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실제 슬로한 데이터의 은하 분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란색 점은 이 원반 은하와 이레귤러 갤럭시들이에요. 빨간 것은 원반이 아니라 스파이럴. 그 다음에 빨간 것은 일리프티컬하고 렌티큘러의 분포입니다. 그래도 이 두 개가 달라요. 커넥티비티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얼리 타입은 고밀도 지역에 존재하고, 레이 타입은 아주 고밀도 지역에는 별로 없죠. 그 바깥에 주로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로컬한 그런 성질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커넥티비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정량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생성 메커니즘이 도대체 뭐 어떻길래 저런 결과를 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예, 아까 이제 토폴로지 측정을 통해서 은하 생성 기작을 검증한다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간단한 예만 한번 들어보면요. 지금 여기 지너스 커브가 있어요. 요 Y축은 커넥티비티를 얘기해주는 지너스고, 가로축은 밀도 스레셜드 레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주 스레셜드 레벨이 높을 때 요 값은 뭘 얘기하냐면은 고밀도 지역의 개수를 얘기해요. 고밀도 지역이 몇 개 있느냐. 그래서 그 스레셜드 레벨이 올라가면은 고밀도 지역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음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은 보이드의 개수를 얘기해줘요. 아주 스레셜드 레벨이 낮을 때 보이드가 몇 개나 있느냐. 그래서 뭐 극히 낮은 밀도를 가진 보이드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개수와 보이드의 개수를 이쪽에 얘기해주고, 중간은 이제 스펀지 그 토폴로지가 있잖아요. 그 스펀지 토폴로지가 이제 얼마나 컴플렉스하게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양인데, 그것이 이제 좀 이쪽으로 시프트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시프트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보이드가 다미넌트한 토폴로지냐 또는 클러스터가 다미넌트한 토폴로지냐에 따라서 요 시프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 양들을 재가지고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갤럭시 어사인먼트 스킴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세미 어널리틱 모델, SAM.
또는 헤일로 오큐페이션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그냥 하이드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은하들을 찾아가지고 뭐 매스컷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걔네들의 그 첫 번째 캘리브레이션은 뭐냐면 투포인트 펑션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샘을 가지고 은하 카탈로그를 만들었어, 시뮬레이션에서. 그러면 이 샘의 파라미터들은 이 은하들의 투포인트 펑션을 맞도록 맞췄습니다. 그렇죠? 개수도 맞추지만은. 그럼 여기 이제 세 개의 다른 버전의 그 은하 카탈로그입니다.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쪽 유럽의 사이먼 화이트 그룹의 그 제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다른 인디펜던트한 셈인데요. 이거하고 이 관측 데이터예요. 이 레드 갤럭시, 블루 갤럭시입니다. 그럼 이 가로축은 뭐냐면 요 시프트된 정도입니다. 요 센터가 보이드 다미넌트한 토폴로지냐 또는 우리 밑볼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고밀도 다미네이트된 토폴로지냐 하는 걸 나타냈는데 요 델타 뉴 시프트된 공간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너스 앰플리튜드네요. 지너스 앰플리튜드 그 공간에서 봤을 때 룰아웃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카탈로그들은 은하의 투포인트 펑션을 맞도록 제너레이트해서 사람들한테 쓰도록 줬는데 분포가 안 맞는 거예요. 토폴로지가 안 맞아. 저밀도 지역이 너무 채워져 있다든지 고밀도 지역이 너무 낮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투포인트 펑션에도 영향을 주겠네. 하여튼 투포인트 펑션에 영향을 그걸 맞춤에도 불구하고 공간 분포가 다른 그런 카탈로그여서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오늘 진도를 많이는 못 나갔는데 오늘은 그 토폴로지가 뭔가를 얘기를 했고 이것이 거대 우주 분석에 왜 유용한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내일 마지막에 다른 사이언스들 또 예를 들어서 마지막 수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지너스 커브 설명해 주신 거에 질문입니다. 저 면적에 해당하는 게 클러스터나 그러니까 그 스레시오 이상의 프랙션 그런 걸 나타내는 아니면 여기서 요 커브 요 면적이 뭐냐고? 그 면적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클러스터나 볼트의 그 양을 나타내는 그냥 자체가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특정 스레시홀드 레벨을 하나 딱 선택을 했을 때 그 아이소 덴시티를 갖는 그 컨투어 서피스들이 쭉 존재할 게 아니요? 그러면은 그때 지너스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그게 클러스터의 개수인 거예요. 요 값이 클러스터 개수. 그러면 뭔가 스레시홀드 레벨에서 높이면 높일수록 그 개수가 줄어들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치. 하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0으로 접근하자. 0으로. 그러면은 요거의 마이너스가 클러스터의 개수예요. 음수로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아까 그 V3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V3 이게 뒤집혀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거기 양수로 정의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매스매틱스에서 정의한 거하고 이 그림하고는 부호가 다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다릅니다. 약간 근데 이게 이제 인투이티브하게 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가인 학생. 제가 듣다가 아까 전에 이런 연구를 통해서 갤럭시 포메이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컨스트레인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넌리니어가 스몰 스케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그런 거를 컨스트레인 한다는 게 어떤 그 넌리니어리티에 그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를
이제 아까 이제 뭐 이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여긴 지금 얼리 타입 갤럭시하고 레이 타입 갤럭시를 이제 색깔을 구별해서 표현을 했지만 만약 그냥 합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고밀도 지역에 은하들이 몰려 있고 또 저밀도 지역에 이제 은하들이 좀 적게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은 이니셜 컨디션과 또 그 이니셜 컨디션에서부터 은하를 이제 만들 때 은하들이 모이게 만든 그런 그래비테이션 인스터빌리티와 그 다음에 은하가 만들어질 때 그거에 반항하는 피드백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합쳐져서 나타난 최종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이 보이드가 이렇게 보이디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저밀도 지역에서의 은하 생성이 좀 더 활발했다면 여기에 그 약간 로우 덴시티 리전에도 이렇게 덴시티 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들이 쉽게 생겨날 수 있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고밀도 지역이 여기서 먼저 생겨난 은하들이 강력한 피드백을 발생을 해서 오히려 고밀도 지역이 은하가 더 생겨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최초에 생겨난 그 은하 말고는 이 고밀도 지역의 피드백이 너무나 강력하면 오히려 가장 고밀도 지역에는 은하가 한 개만 된 거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커넥티비티가 이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하가 생성된 그 시나리오를 이 은하들의 공간 분포가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제약하는데 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사람들은 거의 투 포인트 펑션만 쓰고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냥 뭐 필라멘트 특히 이제 필라멘트에 집중해 가지고 그거의 커넥티비티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주 거대 구조는 필라멘트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이런 우주 거대 구조들이 또 저밀도 고밀도의 구조들이 서로 인터락돼 있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기술하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프라이모디얼 non-Gaussian뿐만 아니라 은하 갤럭시 포메이션 메커니즘도 컨트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몇 개 그 논문들 하나 보면은 금세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불행히도 이제 내가 최근 한 10년 동안 약간 등한시하는 동안에 이 분야의 발전이 좀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그런 굉장히 재밌는 분야입니다.